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연입니다. 등산이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관절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악영향을 미치듯이 이 사람마다 본인이 즐길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맞춤형 운동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에 맞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운동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고 싶을 때는 자전거를 타는 게 크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연구팀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면 뇌 신경 회로가 활성화돼서 사람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혹시 유연 씨는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있나요? 저는 요가를 하곤 합니다. 요가. 네. 요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명상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저한테 쌓여 있었던 스트레스나 화가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화가 좀 네. 많으신 것 같아요. 날마다 요가 하시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요가를 통해서 좀 화를 좀 덜어내고 있고요. 네. 진혁 씨 같은 경우에는 리프레시를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저는 다른 운동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여의보감을 진행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거든요. 이거 너무 대본용 아닌가요? 그런가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건강 정보를 알차게 전해드릴 여의보감 1시간 동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두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류상현, 김동현 두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류상현 원장님, 저희가 리프레시를 위해서 어떤 운동이나 활동을 하나 이런 이야기를 앞서서 오프닝 때 했는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리프레시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좀 활동이나 운동을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격한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리프레시를 하고자 할 때 그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말 나온 김에 스트레칭에 대한 그 원론적인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스트레칭 하는 법. 그렇죠. 네네. 이거는 어떤 스트레칭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스트레칭을 하고 싶은 부분을 선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목을 선정을 하겠다. 그럼 이 목의 근육이 늘어나는 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 목에 힘을 주면서 당기는 거는 효과가 없고요. 네. 얘는 힘을 빼고 다른 힘을 통해서 당겨줘야죠. 네. 그러면 네.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힘을 빼면서 쭉 끝까지 당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를 숨을 쭉 내쉬면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천천히 돌아오는 게 스트레칭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하고자 하는 부위를 선정을 하고 거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 근육에 힘을 주지 않으면서 네. 쭉 당겨주는 게 스트레칭의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원장님, 부분이든. 스트레칭 중에서 이게 네. 어떤 분들은 반동을 주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위험한 건가요? 그건 이제 강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그 조하나님처럼 많이 근육이 많은 분들은 예, 좀 세게 해도 괜찮을 텐데 저처럼 근육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좀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든 과하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스트레칭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여기다가 덧붙여서 호흡도 좀 네.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더 네. 좋지 않을까. 그럼요. 호흡 네.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칭 할 때는 그 날숨이 좋습니다. 그런가요? 예, 날숨을 할 때 일단 몸에서 공기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안쪽에서 그 근육을 풀어주는 반응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 제일 기본은 호흡을 쭉 내쉬면서 한다. 네,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김동현 원장님은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대학생 때는 사실 농구를 좋아해서 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주에 한두 번 정도는 농구를 꾸준히 하면서 땀을 흘리는 걸 좋아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땀을 흘리고 나면은 시험이라든지 학업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기분이 있었고 네. 이제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사실 바빠서 농구를 자주 하지는 못하고요. 이제 집 근처 헬스장을 등록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라도 최소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 갑자기 궁금한 게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으로 주로 하셨나요? 저는 포워드를 맡았는데 아. 네.
바크워드 치고는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네. 네. 그렇다면 아주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되게 좋으시다. 그렇죠. 예. 딱 이제 우리가 흔히 말뚝 박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딱 서면은 이제 밀어도 안 밀리는. 와, 그러시구나. 네, 네. 저희가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각자 사람마다 어떤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풀만한 그런 방법을 각자 좀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도 건강지수를 올려줘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느 정도는 공포감을 가지고 또 불안감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고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면 심신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심신증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심신증이란 무엇인지 류 원장님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심신증이라고 했을 때 마음 심 그리고 몸 신. 네. 그래서 말에 다 나타나 있기는 해요.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몸에도 병이 생기는 걸 쉽게 얘기해서 심신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뭔가 네. 스트레스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통증이 생긴다든가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하는 것처럼 한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심하게 힘든데 진통제를 먹어요. 네.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마음의 병인데 진통제가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인데요. 실제로 효과가 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그 대뇌의 전두엽 부분에 네. 엔테리어 싱귤레이트 코르텍스라고 해서 대뇌 앞부분에 있는 ACC라는 약자로 ACC라는 부분에서 그 감정이나 판단 혹은 어떤 오류에 대한 직관 같은 것들을 관장하는 중추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이 또 통증 중추로도 알려져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감정이나 마음에 대한 중추랑 통증에 대한 중추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부분도 같아요. 활성화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픈 분들이 진통제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정말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과학적인 증거가 나온 거네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ACC에 대한 그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고 최근엔 한국에서도 공포 조절에 대한 부분을 ACC에서 관장하는 거를 또 연구를 하고 있다고 논문을 본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그 심신증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된다라는 것들이 뭐 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울증, 그리고 화병, 네. 공황장애, 또 불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 전부 심신증의 그 범위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바로 처음부터 짚어주신 게 바로 우울증인데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잖아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환자가 9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퍼져 있는 그 정신 질환이거든요. 자, 이게 어떤 병인지 류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근데 우울증은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긴 하죠.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네. 네. 진짜 말 그대로 우울증, 슬픔이 울체돼 있는 쌓여 있는 병을 우울증이라고 부르고 요새는 우울증이 우울감이 너무 지속이 많이 돼서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그 생활이 그 힘들 정도까지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그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우울 장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우울증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심각한데 우울증 게다가 치료를 해보면은 다른 심신증들 뭐 공황장애나 화병 이런 것들보다 치료도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편이고 그리고 우울증 걸린 분들이 보통은 그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통 우리 향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향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이제 신장이나 간 쪽에 많이 독성도 가지고 있고 근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먹으면은 너무 편하고 좋아지지만 그 다음엔 점점 내성이 생겨서 더 힘들어지겠죠. 네. 몸도 망가지고. 그래서 치료도 꽤 힘든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치료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방법들도 되게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네네.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치료를 많이 해보시고 치료가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이 오시면 근데 치료를 하게 되면 그래도 비교적 그 전보다는 편해지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본인의 우울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이 우울증도 그렇지만 화병도 어떻게 보면 이 심신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화병을 정말 가지고 계신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참는 게 미덕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정서에 좀 깔려있기 때문에 화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화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화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단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보통 네. 쉽게 댁에서도 할 수 있는 진단 방법으로는 뭐 이제 복진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복진이요. 네. 찐이요? 그렇죠. 네네. 복진 이제 그 배를 눌러보는 진단 방법 중에 하나로 네. 누워서 눌러봤을 때 아프거나 빡빡한 부분을 진단점으로 활용을 합니다. 네. 이제 화병 같은 경우에 왜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 보면은 화병 걸린 분들이 계속 치거든요, 가슴을. 맞아요. 네, 네. 혹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가슴 정중앙, 여기 흉골 쪽에 정중앙에 있는 단중혈이라는 혈자리를 자극을 하시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게 화병에 대한 진단점이기도 하고 치료점이기도 해요. 눌렀을 때 아프다, 화병일 가능성이 꽤 있는 겁니다. 여기를 풀어주면은 또 나아지기도 해요, 어느 정도. 그리고 또 두 번째 진단점으로는 우리가 화병이라고 했을 때 진짜로 불화자를 쓰죠. 네. 여기에 화가 꽉 차여 있는 건데 비유를 하자면 이제 압력솥 같은 거거든요. 여기 압력솥처럼 화가 꽉 차 있어가지고 네. 누워서 복진을 할 때 이렇게 눌러주는 진단을 거한이라고 부르는데 네. 누른다라고 해서 거한 진단이라고 부르는데 눌렀을 때 압박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라고 화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지금 이 심신증에 속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다음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네. 자, 이 공황장애 어떤 질환인지 김동현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공황장애란 반복된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공황 발작이란 외부적인 원인 없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공포감이 느껴지거나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사실 이제 요새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이제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환자분들이 공황 발작 같은 증상을 한번 느끼고 나서 이제 내가 공황장애는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공황 발작이 한 번 일어났다고 공황장애라고 바로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1개월 이상 꾸준하게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공황 발작의 어떤 증상을 조금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이제 외부적인 원인 없이 이제 갑자기 공포감이 들어서 이제 네. 뭐 갑자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못한다든지 갑자기 뭐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갑자기 그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말하는데요. 네네. 자, 공황 그렇군요. 발작이 그러니까 공황 발작이 한 번 일어났다고 공황 장애가 아니라 네. 그 공황 발작이 계속 이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공황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꾀병도 심신증의 하나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건지. 왜 다들 한 번쯤 꾀병은 다들 뭐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뭐 학교 가기 싫거나 일하기 싫거나 그랬을 때 그렇죠. 꾀병 많이 좀 증상으로 호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꾀병도 심신증의 하나 맞나요? 마치 해보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들켰네요. 네. 근데 이제 꾀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적을 가지고 아픈 척을 하면 그게 꾀병이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런 꾀병은 심신증은 아니고요. 아. 심신증 개념 자체가 마음의 병이 몸에 신체적인 이상을 유발을 할 때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시험 기간만 되면 아픈 친구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네. 시험 기간 때 배 아프고 두통이 심한데 그러면은 그 아팠던 것들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봤을 때는 이거 꾀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 그 친구들 진짜 아픈 거거든요. 어. 심한 경우에는 그 시험 기간에 너무 힘들고 아파서 응급실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시험 끝나면 또 귀신같이 좋아집니다. 네. 그런 거는 심신증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꾀병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사실 꾀병이 아니고 진짜 심신증으로 오는 통증이 될 수 있겠네요. 아, 네. 실제로 우리 몸이 힘든 건데 네. 또 그 스트레스가 지나가고 나면 낫다 보니까 너 꾀병이지 이렇게 좀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다.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말로 자녀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점 네.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지금 심신증의 그 예시를 설명할 때마다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정신신경과 치료에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되는 이유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그 심신증에 대한 개념이 사실 그런 개념 자체로도 중요하긴 한데 네. 치료에 사실 훨씬 더 많이 쓰는 개념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를 논리적으로 반대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 네.
몸이 괜찮아지면 마음도 괜찮아진다가 아. 성립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심신증의 개념을 치료에 많이 사용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심한 분인데 그 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그걸 마음을 치료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바꾸긴 정말 힘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관심을 마음을 고친다가 아니라 몸을 고쳐준다예요. 아. 몸을 고쳤을 때 그럼 마음도 좋아질 수 있냐? 좋아질 수 있죠. 그게 이제 심신증을 이용한 한방 치료가 그래도 효과를 좀 잘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화병 같은 경우에도 그 심신증 중에 화병 같은 경우에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약을 먹고 나면은 바로바로 좋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진단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화병이 와서 가슴이 아파요 할 때 이쪽 통증을 줄여준 치료를 하면은 당연히 화병도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 그러니까 몸을 고치면은 마음도 고쳐진다.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수거도 있잖아요. 영어 뭐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인가요? 예? 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 그렇죠. 네, 네. 뭐 이런 영어 수거도 있는 것 같은데 유식하시네요. 정말 네, 여기 써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심신증이라는 게 신체적으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참 이거를 판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심신병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치료를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진단에 대해서는 사실 환자분들께서 느끼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진단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내가 느끼기에 나는 그런 게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하나의 진단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눌러서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한 진단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까 단중혈자를 눌렀을 때 아프다라는 네. 그 단중혈을 눌렀을 때 압통이 있는 진단도 하나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보통 심신증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수결이라는 진단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수결이라 하는 것들은 그 우리가 배 가운데 쪽에서 눌렀을 때 단단하고 아픈 것들이 만져지면 그걸 수결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몸에서 누워가지고 스스로 진단을 할 때 답답함이 있고 눌렀는데 아픈 게 있고 여기 눌렀더니 딱딱하고 아픈 게 있다. 그런 게 만져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어느 정도 심신증에 대한 진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왜 그런 진단이 나올 수 있냐면은 아까 눌렀을 때 화가 쌓여 있어서 답답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내 몸에 있는 필요 없는 순환 안 되는 찌꺼기나 체액들이 몸에서 굳기 시작하면은 단단한 형태로 굳기 시작하거든요. 네. 우리 몸에 그런 담덩어리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담들이 심해지면은 딱딱한 게 만져지기도 하거든요. 네. 순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몸에서 이런저런 그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음. 그럼 진단이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심신증에 대한 진단을 열이나 아니면 쌓여있는 찌꺼기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그럼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쌓여있는 것들은 열을 좀 꺼주면 되겠고 습이나 찌꺼기가 쌓여있는 것들은 습이나 찌꺼기를 빼주면 되겠죠. 네. 아. 네. 열을 꺼주는 약재들, 황련이나 석고, 시오 같은 약재들을 쓰고요. 네. 그리고 순환이 잘 안 돼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귀나 감수제 같은 찌꺼기나 그 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재를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심신병의 진단과 치료, 복진을 예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원장님이 직접 이렇게 진찰을 해보시면 특별히 치료가 좀 힘든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좀 치료가 오래 걸리나요? 일단은 그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으면 당연히 힘들어요. 그리고 네. 처음엔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신증 중에서도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정말로 치료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딱 화병이나 공황장애로만 증상이 왔다. 근데 생각보다 진단을 해서 진단점이 나오면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화만 나온다든가 아니면 습만 나온다든가. 근데 우울증이 보통 섞이면은 진단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진단점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약을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만큼 약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은 몸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진단점이 하나다. 그럼 약을 한두 개만 먹어도 좋아지고요. 진단점이 되게 여러 개면은 그 진단점 여러 개를 잡아줄 수 있는 약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을 이제 몸에 딱 맞게 지어야 되는 경우들이 진단점들이 여러 개가 한 번에 올라올 때. 근데 보통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단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치료할 때 경험적으로 훨씬 더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진단점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 물론 치료 기간은 조금 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치료는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가장 시작
시작은 내 병을 알고 치료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이게 바로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또 심신병 앓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중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기본자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심신병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이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인데요. 네. 이제 스트레스와 과로는 이제 심신병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잘 풀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과로 같은 경우도 이제 무리를 하신 날 다음에는 조금 회복을 위해서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열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심신증의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기 때문에 열이 쌓일 수 있는 열이 많은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패스트푸드 그리고 꿀이나 홍삼 같은 음식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이 건강한 이제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교훈을 얻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심신증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지금 8시 21분을 막 지났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바로 오십견입니다. 오십견 하면 50대의 어깨에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네. 오십견이라고 불러왔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 오십견을 지칭하는 용어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십견이 무엇인지부터 김동현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사실 이전에는 오십견이라 하면은 50대에 잘 생기는 질환이라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칭하였는데요. 네. 사실 오십견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순히 50세의 어깨를 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질병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고요. 네. 요새는 많이 쓰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쓰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어깨가 얼음처럼 얼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의 동결견, 프로즌 숄더라고 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 질환의 특징은 만성적으로 어깨 통증이 있고 그로 인해서 능동적인 운동도 잘 안 되지만 수동적으로 남이 팔을 들어 올려줬을 때도 팔이 잘 안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특징이 있습니다. 말 네. 그대로 정말로 얼어붙은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오십견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모든 우리 신체 기관들이 그렇겠지만 과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오십견도 과사용의 원인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오십견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내인성 원인이랑 이제 외인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십견의 내인성 원인에는 이제 경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제 어깨 수술이라든지 외상으로 인한 어깨 손상이라든지 이제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다든지 이제 특히 극상근건에 이제 석회가 끼는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석회화성 이제 극상근 건염으로 인해서도 오십견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두근의 건 쪽에 염증이 있을 때도 상완 이두근 건염에 의해서도 오십견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외인성, 바깥 요인인 거잖아요. 네. 외인성은 뭐가 있나요? 이제 외인성은 이제 경관절 밖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경추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때 이제 어깨 오십견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어깨를 치료했는데도 이제 오십견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은 이제 목까지 같이 치료를 해보면 효과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깨에만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의 문제가 어깨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십견은 그 이름처럼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이 외에도 오십견에 좀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류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오십견 말처럼 고령일수록 당연히 더 잘 걸릴 수밖에 없고 통계적으로는 여성 환자가 훨씬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이 있다든가 네네. 제가 가지고 있는 대사성 질환들, 뭐 고혈압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오십견이 더 쉽게 옵니다. 한방적으로는 오십견이 아까 설명 잘 해주신 것처럼 그
어깨 관절이 유착이 돼서 늘어붙은 거거든요. 네. 네. 그 늘어붙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쫄아도 늘어붙을 수 있고요. 거기에 찌꺼기가 많이 껴도 늘어붙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네. 열이 많은 분들이 주로 잘 걸리는 병들이 이제 당뇨병 같은 거. 네. 그리고 몸이 계속 마르는 분들도 열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고요. 어. 그리고 평소에 좀 체격 있고 근육 많은 분들 중에서 담 결렸어 자주 걸리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찌꺼기가 많이 끼어 있어요. 어. 그런 분들도 오십견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체격이 있고 좀 열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좀 생각이 나는데 여성분들에게서 더 호발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요새는 조금 트렌드에 안 맞긴 한데 네. 여자는 음이고요, 음. 남자는 양이라고 알려져 있죠. 한의학에서는. 전통적 의미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남자분들은 실제 진단해 보면은 몸에 쌓여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잘 쌓여요. 열이 됐든 습이 됐든 화병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도 네. 그 보통 이미지가 그 며느리나 그런 시어머니의 스트레스 화병이 그렇죠. 생각이 나지 네. 남편들의 화병이 생각이 나진 않잖아요. 이미지적으로. 네. 무슨 말이냐면 뭔가 잘 쌓이는 체질들이 따로 있는데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쌓이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이 좀 많이 쌓이는 체질들이 이 오십견에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십견의 증상을 주로 이제 저희 엄마한테 많이 좀 들었는데 네. 너무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너무 이게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밖에 또 다른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김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오십견을 앓으시는 환자분들이 사실 팔을 들어 올리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요. 네네. 사실 이게 본인이 스스로 팔을 들어 올릴 때도 힘들지만 관절이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남이 팔을 들어 올려줄 때도 이제 팔이 걸리는 느낌, 잘 안 올라가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특별한 외상이 없거나 가벼운 외상 후에 어깨에 이제 둔한 통증으로 좀 시작이 돼서요. 그다음에 어깨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시면서 이제 팔을 올리기가 힘드시고 이제 남이 팔을 올렸을 때도 같이 올리기가 힘든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처음에 생활 속에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등을 긁는다든지 이제 여성분들 같이 옷을 입을 때 팔을 이제 등 뒤로 이제 올릴 때 이제 팔이 잘 안 올라가는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기간이 지나면은 옆에 있는 물건을 짚거나 물건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팔이 잘 안 올라간다든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앞으로 올릴 때도 팔이 잘 안 올라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뭐 야간에도 뭐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이제 오십견을 앓는 환자분들은 누워 있는 자세에서도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야간에 통증이 더 심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통증 때문에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간통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도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깨발의 질환이 아니라 어떤 불면증까지도 올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오십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십견도 진행 시기마다 통증이나 어떤 증상 이런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기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오십견을 기간별로 3단계 혹은 4단계로 나누는데요. 4단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은 통증기라고 해서 3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이때는 관절의 운동은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나 야간에 통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결빙기로 넘어가요. 이제 어깨가 얼어붙는 시기인데 이때는 통증이 제일 심해지시면서 어깨 관절은 서서히 굳는 시기가 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강직기가 오게 되는데 네. 통증은 점점 감소하나 이제 관절의 움직임은 이제 제일 심하게 제한되는 구간이라서 이때는 팔을 들어올리기 아주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용액이라고 이제 얼어붙은 어깨가 이제 녹는 시기예요. 그래서 통증은 많이 감소하면서 운동 범위가 회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가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잘 안 올라가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원장님 네. 그 4단계 용해기가 그러면 특별한 치료가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좀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 오십견의 주요한 특징이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이긴 한데요. 아, 그래요? 이제 기간이 고치지 않아도요? 이제 고치면은 이제 더 네. 빨리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 1년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아프지 않고 잘 보내려면은 치료가 같이 진행이 돼야 이제 아프지 않고 이제 밤에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기간을 잘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시고 싶다면은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오십견이라는 게 워낙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30대인데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어깨가 아픈데 오십견인 것 같아. 30대가요? 네, 30대가. 그래서 제가 약간 웃었는데 이 오십견 외에도 정말 다양한 또 어깨 질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십견과 구분해야 할 다른 어깨 질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오십견의 특징적인 증상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어깨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있으면서 팔을 등 뒤로 올리거나 팔을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팔을 올려줄 때도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십견과 제일 구분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는 이제 회전근개 쪽에 파열이 있으신 경우인데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는 경우는 팔이나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시고요. 이제 근육에 이제 파열이 있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이제 근력이 약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 중에 팔을 올릴 땐 괜찮은데 팔을 내릴 때 갑자기 툭 하면서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회전근개 쪽에 파열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본인이 손을 들어 올릴 때는 통증이 심하신데 이제 남이 손을 들어줄 때는 이제 통증이 없는 경우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네. 네, 그리고 이제 석회화 건염이 있는데요. 석회화 건염의 특징적인 증상은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요. 낮보다는 밤에 통증이 좀 심해지시고 팔을 앞이나 옆으로 올리기 힘든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제 반복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석회화 건염의 특징이고 오십견과 구분해야 될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자, 원장님이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저도 운동을 좀 좋아해서 어깨를 한번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깨가 뭔가 굳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움직일 때 아픈 적이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오십견과는 좀 다른 거죠?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 이제 회전근개 쪽에 문제가 생긴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랑 이제 잘 생기는 부위가 이제 견봉이랑 상완골 사이. 그러니까 네. 이제 날개 견갑골에 있는 견봉 부위와 상완골 사이에 이제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부착이 되는데 네. 이쪽이 팔을 들어 올리시거나 하는 활동을 할 때 이 만약에 어깨가 앞으로 굽은 분들, 라운드 숄더가 있는 분들은 이제 견봉과 상완골 사이가 좁아지시면서 그쪽에서 극상근이 찝히거나 이제 마찰이 일어나면서 그쪽에 손상이 오실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라는 게 그 부위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충돌 증후군은 오십견은 아니고 이제 회전근개 쪽으로 손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오십견이 그렇습니다. 아니었다. 네. 네. 자, 그리고 비단 어깨 문제뿐 아니라 이 목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목 디스크와 오십견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목 디스크로 인한 어깨 통증과 오십견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건 류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예, 일단 그 디스크라 하면 신경이 눌린 거잖아요. 네. 신경 증상이 나타나요. 어. 신경 증상은 뭐 뜨겁거나 찌릿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냉온각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리고 뜨끔하게 아프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신경 증상이거든요. 네네. 보통 목 디스크가 있어서 경추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타고 내려온 신경을 따라서 새끼 손가락 쪽으로 저린 경우가 많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데 이쪽으로 저린 느낌이 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디스크가 있을 수 있겠구나. 혹은 목 쪽에서 그 신경이 무언가에 의해서 눌려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눌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 신경이 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주면은 찌릿함이 더 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목을 약간 옆으로 하고 뒤로 한 다음에 위에서 압박을 해줬을 때 쩌릿함이 내려가면 그 목 디스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오십견과 목 디스크의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 결국엔 신경 증상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거 가지고 네네.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의 원인이 목 때문인지 어깨 때문인지 이거를 잘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70만 명이 오십견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오십견을 치료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김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대표적인 한방 치료는 이제 침 치료가 먼저 있는데요. 네. 이제 어깨 관절에 부착되는 이제 어깨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근육들이 회전근개 쪽에 경결점이 있는 부위에 침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깨에 붙어서 이제 어깨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제 등 쪽으로 보자면 이제 승모근이라든지 능형근이라든지 이제 앞쪽 가슴 근육 쪽으로 보자면 대흉근이라든지 소흉근이라든지 이제 어깨 주변 근육들의 이제 경결점을 침 치료로 풀면서 같이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깨 관절에 염증이 심하거나 통증이 심할 때는 이제 어깨 관절 내로 이제 봉침을 주입을 해서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제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봉침 치료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추나요법도 같이 좀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십견이라는 질환 자체가 어깨 관절이 잘 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추나요법을 통해서 관절을 가동시켜주고 신현시켜주면서 가동 관절 범위를 이제 늘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깨에 이제 팔을 들어올리거나 하는 이제 동작을 취할 때 이제 견갑골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추나요법을 통해서 이제 견흉 관절을 가동시켜주는 이제 견갑골과 이제 견갑골이 이제 늑골 위에 떠 있는 뼈이기 때문에 이 견갑골이 이제 늑골 위로 이제 잘 움직일 수 있게 추나요법을 통해서 같이 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약 치료가 있는데요. 이제 경직된 견관절을 풀어주기 위해서 석은 활락시키거나 수통 활혈시키는 약재들이 위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견관절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이제 진액을 보충시킬 수 있는 이제 보온시키는 약재들이 이제 추가로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침 치료, 봉침 치료, 추나 한약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장님 제가 그 추나 치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어깨가 이제 관절이 정말 굳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힘을 줘서 조금 이렇게 뜯어주면 정말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이 좀 들었거든요. 혹시 추나 요법이 정말 그 원리로 하는 건가요? 사실 이전에는 사실 오십견 치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부러 뜯는 이제 치료를 좀 이용하게 정말로 되는데요. 힘을 줘서요? 사실 뜯을 때 통증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환자분들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서 요새는 이제 관절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늘려준다는 의미로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완전히 확 뜯는 것보다는 이제 살살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치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뜯는다는 게 근육을 늘려준다 뭐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 걸까요? 이 얼어붙은 그 가동 네. 범위를 좀 이렇게 벌려준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되는 거죠? 조금씩 늘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아니 제가 어깨를 한번 아파봤더니 네. 뭔가 이거를 확 뜯는다거나 이러면 네네.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이제 여쭤봤는데 다행히 네, 조심조심 치료를 해주신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깨는 관리하기에 따라서 이제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쓸 수 있을 텐데요. 이 50견에 도움이 되는 생활 운동법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오십견의 증상이 팔이 안 올라가고 이제 관절의 운동 범위가 이제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에도 이제 운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운동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초기에는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시거나 이제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가끔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아파도 참고 조금씩 더 늘려야 이제 좋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네.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은 이제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해가 될 수 있다는 오.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예. 이제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뭐 수건을 활용한 어깨 운동이나 뭐 벽 걷기 운동 방금 지금 CG를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어깨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이번엔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에 집중해보는 오늘의 한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동현 원장님께서 추나 요법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안방의 김동혜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추나요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추나요법을 받으시면서 환자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Q&A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처음으로 추나요법이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나요법이라는 단어 그대로 밀추, 당길라라는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인데 한의사가 밀고 당기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 추나 테이블 같은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신체에 유효한 자극을 주어서 인체 구조의 기능상 문제를 치료하는 한의수기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나요법의 효과로는요, 체표의 경혈이라든지 근막의 압통점, 척추 관절들의 인체의 특정 부위를 교정시켜주고 조정시켜주면서 병리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환자분들의 척추 관절의 구조 이상을 바로 잡아 인체의 평형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기요법의 역학적 힘으로 조직과 기관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나요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나요법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추나란 근육과 관절의 생리적인 범위 안에서 관절 같은 경우는 가동시켜주고 신현시켜주고 하면서 근육 같은 경우에 약화된 근육은 강화시켜주고 긴장된 근육은 이완시켜주는 추나요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복잡추나 같은 경우에는 특정 관절이나 근육에 단순추나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완을 시켜주신 다음에 관절에 변이가 있거나 기능 부전이 있는 부위에 보석 저진폭 기법을 이용하여 교정을 시켜주는 추나로서 우리가 흔히 하는 관절 교정 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추나가 있는데요. 특수추나란 관절이 해부학적 위치에서 벗어나서 탈구가 된 상태를 정복하는 탈구추나가 있고요. 내장기 문제를 치료하는 내장기 추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개천골 추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추나요법을 받으시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인데, 추나요법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병행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추나요법 효과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골프나 볼링 같이 한쪽으로만 회전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나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추나요법을 받으신 효과가 오래 가시지 않고 빨리 다시 틀어지실 수가 있고요. 이런 운동들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신 당일에는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마시고 근육 강화를 위해서 수영이나 가벼운 걷기 정도의 운동을 좋으시나 가장 좋은 거는 적절한 운동을 처방받아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추나요법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추나요법을 몇 번 정도 받아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추나요법으로 우리 몸을 교정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 몸은 한두 번 교정을 받고 나서는 틀어진 상태를 아직까지 정상적인 상태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틀어지는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반복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에서 20번 정도의 추나 치료가 좋긴 한데요. 추나요법을 받고 나서도 좋은 자세라든지 바른 자세, 척추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자세를 취하신다면 횟수도 좀 줄어들고 교정된 효과도 조금 오래 지속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나 치료를 받을 때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나요법 받을 때 우두둑 소리가 나는 이유에는 환자분들은 흔히 뼈가 제자리로 들어가면서 뼈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뼈 소리는 아니고 관절 안에 물과 같은 활액이 들어있는데 추나요법으로 인해서 관절의 압력이 변하면서 활액 안에 기포가 생기고 그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환자분들 중에는 이 우두둑 소리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추나요법을 받으시던 중에 우두둑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참 아쉬워하고 치료가 잘 안 된 것처럼 느끼거나 본인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추나요법의 효과로 통증 감소와 가동 범위가 개선되는 것은 이런 뼈 소리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고요. 신경과 호르몬의 효과이기 때문에 추나요법을 받으실 때 우두둑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추나요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뼈와 관절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제 뼈가 약해지게 만드는 퇴행성 질환인 골다공증과 같은 환자분들은 추나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면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골절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부위에 추나요법을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나요법을 받으실 때 이제 유의해야 하실 분들이 또 있는데요. 이제 대사성 질환으로 골이 약화되는 양성 골종양 환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출혈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해서 관절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추나요법을 받으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급성 골절이나 급성 척수병증, 마미증후군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는 해당 부위의 추나요법을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방 김동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한방 김동현 원장님께서 추나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오해가 풀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추가 질문이 생겼는데요. 이 추나요법의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추나요법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추나요법을 받으신 후에 이제 무리하게 활동을 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네.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요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을 하시는 와중에 자세가 무너지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일하시는 중간중간 30분에 한 번씩이라도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운동하는 경우들 이제 요새 좀 골프를 많이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골프같이 이제 한쪽으로 운동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골프가 시작되거나 이제 끝난 후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몸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추나요법을 하시는 동안에는 이런 편측 운동은 웬만하시면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생활 습관, 바르게 앉기 운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